태양 기록을 이용 조선 초기의 기온을 알 수 있을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태양의 흑점 활동을 통해 당시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초기, 특히 세종시대에 해당하는 1400년 초반기에는 태양 흑점 활동이 굉장히 약했던 시기입니다. 태양 흑점 활동이 약하다는 것은 지구에서 받는 일조량이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시 아마 농사짓기에는 매우 안 좋은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세종시대. 그러나 기후나 자연 조건은 농사를 짓기에 열악한 시기였다. 실제 세종실록에는 수많은 가뭄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가뭄은 흉작으로 이어져 백성들의 삶은 비패했고 농업은 황폐화됐다. 이는 바로 나라 전체의 위기였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이끈 임금이 있었다.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 그는 과연 어떻게 조선의 농업을 발전시킨 민생군주가 되었을까? 우리 역사상 최고의 임금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세종대왕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는 데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세종 당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세종이 나라를 물려받은 것은 1418년. 조부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채 30년도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은 혼란스러운 건국 초기, 특히 연이은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은 매우 피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어떻게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자신의 시대를 조선 최고의 시대로 일궈냈을까요? 한국사 전, 오늘은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고 설파했던 민생군주 세종을 만나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는 조선시대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 중의 하나였다. 남해 섬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들판, 평산들이다. 이곳은 농업을 일구고자 했던 세종의 고심이 서린 현장이기도 하다. 이곳 오목 행상으로 이루어지는 이곳이 세종초에 그 당시에 개간되었던 들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이곳 우측 건너편에는 또 앵강만이라는 만 자체가 있는데 그곳에는 그 당시로 추정하는 성곽도 되어 있고 그 성곽은 군사적 요충지보다는 오히려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성곽으로 축성된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고려 말 이후 왜구의 노략질로 버려졌던 이곳을 세종은 다시 개간하도록 했다. 그 넓이는 약 95만여 평방미터, 약 1,500마지기에 이르는 농경지로 정비되었다. 그 당시에 200여 호가 남해에 거주를 했더라면은 아마 분산이 되었을 경우에 이 평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닐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는 농기구로는 가래라든지 지게, 괭이, 소쿠리 정도였을 것인데 이 많은 그러한 그 농기구, 그러한 농기구를 가지고 이 많은 토지를 개간한다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종 당시의 개간 사업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농업박물관에는 우리 농업에 사용됐던 모든 농기구들이 전시되고 있다. 조선 초기의 개간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던 농기구는 따비, 가래 등으로 이 농기구들은 당시 최고 수준의 것이었다. 이 가래로는 세 사람이 한조가 돼서
밭을 갈거나 흙을 퍼옮길 때 썼습니다. 세 사람이 하루에 600평 정도의 진흙밭을 갈 수 있는 걸로 조사 보고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한 사람이 200평 정도 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개간 사업은 버려졌던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전국토적으로 시행되었다. 경작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었다. 그렇다면 세종이 이렇게 개간 사업을 펼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의 농업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천문연구원을 찾았다. 천문 기록을 이용해 세종시대 한반도의 기온을 알아보았다. 태양 흑점의 활동 기록을 통해 당시의 기온과 일조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태양 흑점 기록은 당시의 태양 활동이 어떠했냐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기에 해당하는 1418년부터 1450년까지는 태양 흑점이 하나도 관측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주변 150년 동안 흑점 기록이 또한 없게 되는데요. 바로 이 세종시대가 바로 소빙하기에 시작하는 점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흑점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조량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당시 아마 농사를 지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세종시대는 가뭄의 연속이었다. 세종 즉위 이후 10년간 단 한 해도 가뭄이 들지 않은 해가 없었다. 가뭄과 흉작은 그대로 백성들의 고통이 되었다. 흙을 파먹는 백성이 생겨날 정도였다. 세종 6년 강원도의 경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없어지고 농토의 절반이 폐허가 되었다. 농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던 시대, 연이은 흉년은 그대로 국가적 위기였다. 개간으로 경작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불안정한 기후로 인한 농업의 황폐화는 젊은 임금 세종에게 큰 고통이었다. 이곳은 경회로입니다. 바로 옆에 근정전이 있고 근정전 뒤로는 임금이 국사를 논하는 사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임금의 처소인 강령전이 있죠. 그런데 연이은 흉년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자 세종은 강령전을 벌이고 바로 이곳 경회로 한쪽에 초가집을 짓고 무려 2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의 고민은 깊어갔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무려 10하루 동안이나 앉은 채 밤을 지새기도 했다. 대신들에게는 가장 먼저 날씨와 농사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농업을 일으키고 민생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조선 제4대왕 세종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과업이었다. 새나라 조선은 분명 고려와 다른 나라였습니다. 국가 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었고 부의 대부분을 귀족들이 차지했던 고려 말과는 달리 국가 경제의 뿌리인 토지를 지방 토호나 귀족들이 아닌 국가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에서 농업은 국가 경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농업이 살지 않으면 정치, 문화, 사회 등 그 어느 분야의 발전도 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세종이 농업 문제에 전력을 다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농지를 늘리고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것,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학 영농, 즉 주먹구구식의 농사가 아니라 과학 농법을 통해서 조선의 농업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덕수궁에는 의미 있는 조선의 유물이 하나 남아있다. 국보 229호 자경루, 바로 물시계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중종 때 만들어진 것이지만 최초의 것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들었다. 최근 국립고궁박물관은 세종시대의 자경루를 그대로 복원, 전시하고 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최근 복원된 자경루입니다.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물시계인데요. 보시기에도 그 위용이 참 대단합니다. 그럼 이 자경루가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치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됩니까? 예, 이거는 자경루는 물의 흐름으로 그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여기 이제 그 파수호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월성신을 각각 의미하면서 물의 수압을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3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서 물이 수소로 일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러한 물시계입니다. 파수호를 통해 일정한 양의 물을 흘려보내면 맨 아래 물통에 부력이 생긴다. 이 통 안에는 잣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부력으로 위로 올라간 잣대가 작은 구슬을 떨어뜨린다. 이 작은 구슬은 다시 큰 구슬을 움직이고 이것이 시각을 알리는 종을 치고 인형을 세운다. 이 자경루로 조선은 표준 시계를 갖게 되었고 시간 개념이 보편화되었다. 24절기에 맞춰 농사를 짓는 일, 즉 우리에게 맞는 농시를 정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농시를 우리 농사에 적용, 그 편차가 적지 않았다. 세종은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역법을 위해서는 천문관측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위해 간이, 혼천이 등이 제작되었다. 1년 동안의 절기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혼상도 세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 모두가 우리 농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의 강남농법에서는 이미 농시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적기에 땅을 갈아주고 파종을 하고 또 김을 매주고 하는 이런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소출의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세종이 그 농업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중농 정책을 취하면서 농시를 백성들한테 잘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을 살피는 달력이 중국 천자한테 받아와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가 왕이 해야 될 도리를 뭐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실정에 맞는 정확한 농시를 위해 세종은 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었던 것이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강우량 측정이 필수적이었다. 치고기는 문종이 세자 시절 구리로 만들었다. 이로써 지역별 정확한 강우량 분포와 통계를 알 수 있었고 농사에 적용할 수 있었다. 세계 최초의 치고기 역시 과학영농을 위한 세종의 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치고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든 깊이를 재어 강우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써왔다. 또한 과학농법에 대한 관심은 벼수학의 증대로 확대됐다. 직파 재배를 하던 벼농사에 모를 옮겨 심는 이 양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양법은 김매기 횟수가 줄어들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농법이었다. 그러나 세종 당시는
관계 시설의 미비로 본격적인 시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이 양법은 조선 중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세종대 정리된 이양법은 이제 농사직설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어떤 그 모판의 관리 그리고 그거를 이식하는 방법 또 그걸 잘 육종하는 그런 방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 이양법의 발전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세종대에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세종 후대 토지 한 결당 생산량은 1200두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세종은 과학영농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그것으로 민생 해결과 국가의 경제력을 높이려 했다. 백성을 살리는 좋은 정치는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세종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세종은 경작지를 늘리고 과학농법을 도입해서 조선의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긴 땅,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 농법도 다르고 소출량도 달랐습니다. 이에 세종은 전 국토의 생산량을 골고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즉,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된 농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로써 세종의 또 하나의 역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규장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농사법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낸 그 최초의 농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종의 또 하나의 역작, 그것은 바로 농사직설이다. 농사직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로 이후 저술되는 농서들의 근간이 된 책이다. 농사직설은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땅을 가는 법, 모판 만드는 법, 종자 선택과 보관법, 비료 만드는 법 등 거의 모든 농법을 총망라하고 있다. 농사직설과 관련 세종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다. 농사직설이 보급된 지 8년째, 경기도에서 한 줄기에서 4개의 이삭이 열리는 새로운 보리 품종이 나타났다. 이에 경기감사는 세종의 은덕이라 했다. 그러자 세종은 이를 과장하지도 말고 잔치를 여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농사에만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농사직설의 내용은 얼마나 과학적일까? 농사직설에 나오는 보리종자 관리법, 눈 녹은 물에 종자를 담궜다가 파종하도록 하고 있다. 종자를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 직파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종자의 그 충실도라든지 그 종자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해서 이런 그 선종을 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종자 처리, 여기서 말하면은 눈 녹은 물에 종자를 갖다가 여러 번 담궜다가 또 꺼냈다가 또 담궜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종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성 물질을 갖다가 파종 전에 하나의 그 활성화 시켜 가지고 발화 이후에 토양에서 발화 이후에 그 종자가 아주 훌륭한 모로 클 수 있는 그런 그 기초를 갖다 마련한다 하겠습니다. 농사직설에는 비료 만드는 법도 나와 있다. 가축의 배설물에 겨와 쭉정이를 태운 재를 섞으면 훌륭한 비료가 된다고 되어 있다. 농가의 어느 밭, 지금도 재와 가축 배설물을 섞은 두엄은 땅심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농사직설에 나오는 시비법 그대로이다.
이건 아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가 내려오는 그 전통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 이래 했는 건 그건 우리도 잘 모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실제 농사직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비료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구덩이를 파고 가축 배설물에 재를 섞었다. 이렇게 하면 식물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함유된 비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가축 분뇨에는 지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 재는 알칼리성 계통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혼합하게 되면은 그 지수 성분이 대기 중 희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일정량 훼손되고 나면은 지수 성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비료 성질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인산이나 가리 성분은 계속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질의 비료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유용하고 과학적인 농법을 담고 있는 농사직설. 세종은 농사직설을 편찬할 때 각 지역의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직접 묻도록 했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10분 활용한 것이다. 훗날 세종은 그 자신 직접 궁궐에 경작지를 만들고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사직설은 간행된 다음에 전국 각지로 보급되었다. 국가에서 농사를 권장하는 데에는 농업기술을 정리한 농서라는 책이 필요한데요. 세종대 이전에는 중국에서 간행된 농서를 활용하거나 그걸 발췌해서 초록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세종대에 이르게 되면 어떤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로 농서를 발간해야 됐고 그때 필요로 했던 게 조선의 고유의 농법들을 정리한 그런 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겁니다. 세종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토지 결수를 갖게 된 것이다. 토지 결수가 높다는 것은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과학 영농과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의 보급, 그것이 농업 생산량을 높이려던 세종 농업 정책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대규모 개간 사업과 과학 영농, 그리고 검증된 농법으로 국가 경제를 일으키려 했던 세종. 그러나 이런 정도의 경제 정책으로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함경도 같은 북방 지역은 삼남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과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종이 압록강과 두만강변에 4군 육진을 설치해서 조선의 국경선을 확정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이러한 북방 정책에는 국경선 확정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농업 기반을 다져가던 세종에게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곳에는 세종이 직면했던 문제와 그것의 해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남아있다. 국조정토록, 이 책에는 세종부터 중종까지 조선의 대외정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을 비롯해 북방 여진족의 정벌, 삼포외란 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 파저강 토벌 기록이 보인다. 실제로 이 세종 전반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청천강 이북은 우리 땅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진족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 거주하는 지역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태종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런 어떤 백성들 이주도 시키고
또 이라가운데 이제 그 행정 군사 기지를 만들었지만 계속 그 백성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진족이 넘어와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세종 전반기의 북방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몽골족이 발흥하면서 계속 이 여진족들이 남쪽으로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파저강 토벌은 세종 당시 여진족 때문에 불안했던 북방의 정세와 연관이 있다. 지금은 혼강으로 불리는 파저강. 파저강은 압록강의 지리로 지금의 중국 요녕성 지역을 흐르는 강이다. 그런데 이 파저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들이 수시로 압록강을 건너와 함경도 땅을 침범했다. 심지어는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조정의 많은 신료들은 이 지역을 포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대다수 신료들은 심지어 황희까지도 사실은 자꾸 영토를 넓혀가지고 오랑캐들하고 충돌하느니 차라리 그냥 깊숙이 후퇴해가지고 예컨대 원산만 근처까지 후퇴를 해서 그냥 여진족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하고 또 백성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군대들 근무하는 민폐를 줄여주자라는 게 대다수 얘기였습니다. 세종이 황희한테 그럼 네가 한번 가봐라라고 현지를 갔다 오게 하는데 갔다 온 다음에도 황희가 역시 이 부분은 민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후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의 생각은 달랐다. 최윤덕에게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을 토벌하도록 했다. 세종 15년에 만주의 야인 이만주가 자주 쳐들어와서 세종이 이를 격퇴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 이제 총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최윤덕은 평양도 절제사로서 상군 도통사를 맡아가지고 1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서 만주 야인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러나 정벌을 위해 출정한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토벌대 규모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압록강 이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진족을 일거에 토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군사가 만여 명은 있어야 가할 것이온데 지금 3,000명으로 정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은 심히 염려되옵니다. 내 마음으로 적다고 생각하였더니 지금 올린 이 글을 보니 과연 그러하다. 파저강 유역에는 수많은 여진족 마을이 있었다. 만약 조선군이 토벌에 나서면 이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여 함께 대항할 것이므로 최소한 만여 명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윤덕의 주장이었다. 이에 세종은 최윤덕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5,000명을 더 증강하여 15,000의 조선 토벌군이 드디어 압록강을 건넜다. 세종 15년의 일이었다. 朝鲜方面为此呢做了很多准备，从4月份开始，他们就开始搜集信息，情报，另外一个呢勘察地形，不断派人过江来搜集这些情况，根据收集到情报呢，不断的调整这个动员的这个部队的人数，从最初的3000，到1万，最后呢确定到15000人，那么分3类，三路呢过江采取军事行动。朝鲜方面进攻的军事目标呢，有几个，因为它分3路行动的嘛。一路呢就是直扑这个李满洲
李满住的这个寨子，一路呢是这个奔这个乌拉山城，也是这个女真的一个很重要的一个据点。 조선군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저강 유역을 공격했다. 조선군의 주요 공격 목표 중에 하나였던 올라산성은 지금의 오녀산성, 바로 고구려의 옛 도읍지였다. 세종은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 토벌 계획이 누설되지 않도록 백성의 왕래를 막게 했으며 부교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고 적진을 잘 살핀 다음 결행하도록 했다. 또한 행군 시에는 군사 훈련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치밀한 작전이었다.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세종 15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단 열흘간의 작전이었다. 이 공격으로 조선군은 파저강 유역의 여진족을 완전히 진압했다. 그런데 이 파저강 토벌에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다. 압록강 이북은 명나라의 세력관, 명황제의 허락이 필요했다. 이에 세종은 여진족들의 약탈 행위를 명나라에 알리고 허락을 기다렸다. 약 4개월 후 명황제는 세종의 토벌 계획을 지지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세종이 알아서 여진족을 칠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이렇게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명의 허락을 얻어가면서 토벌을 감행했을까? 두만강을 건너서라든가 특히 지금도 보면 두만강 건너편은 굉장히 한편으로 평지가 많거든요. 기름진데가 많고 특히 이제 또 파저강 그 일대 같은 경우 조금만 넘어가면 상당히 기름진데가 많았기 때문에 약초라든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월경을 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함경도 쪽에서 계속 자꾸 약탈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보고를 한 걸 봤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좋은 땅에 대한 확보 그리고 어떤 안정된 농사의 그런 여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동기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성공적인 파저강 토벌로 안정을 얻은 다음 세종은 함경도 등 북방 지역을 본격적으로 경영하기 시작했다. 농사뿐만 아니라 국방과 행정체제까지 구축하게 된다. 일단 세종은 그 지역을 정말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새로 개발된 예컨대 해시계라든가 또는 이제 이 농사시설 같은 그런 신기술 농법이라든가 또 의학기술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거기 파견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가 되면 거기다가 이제 이 의사를 또 파견해서 치료하게 하고 수령도 2명을 파견하죠. 한 지역에다가. 이후 세종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4군 육진을 설치, 이 지역을 우리 영토로 완전히 편입시킨다. 철저한 준비와 작전으로 결행한 파저강 토벌. 그것은 안정된 경작지 확보를 위한 세종의 결단에서 비롯되었고 마침내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농업 생산력 향상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하려 했던 세종. 이러한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게 됩니다. 실록에 보면 세종 20년 이후에는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기록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높아진 생산성의 혜택이 백성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그 핵심에는 바로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산성이 높아져도 조세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세종은 세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선진화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행정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과세와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세종의 의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아니 오히려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한 세제 개편을 추구했는데요. 세종은 이를 위해서 무려 17년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세종 25년, 어전에서는 경론이 벌어졌다. 새로운 조세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신에게 말하는 자는 모두 공법이 불편하다고 하옵니다. 신과 말하는 자는 모두 공법이 편하다고 하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니 나 역시 결단할 것을 알지 못하겠다. 공법의 조세를 감액하고 다시 수년간 시험을 하는 것이 옳을 듯하옵니다. 다시 의논하라. 논란의 핵심은 세금 제도였다. 그때까지는 일률적으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과전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전법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려 말에 제정된 과전법은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상등전은 면적이 조금 작고 하등전은 면적이 넓은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상중 하등전에서 똑같이 조미로 30말씩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전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균등한 그런 부세 침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과전법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수세를 하는 과정이 답험 손실이라고 해서 실제 농사의 풍흉을 현장에서 조사해서 파악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때 수령이라든지 향리들이 여러 가지 농간을 피웠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세종이 공법을 제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 과정에서 아정과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세금 제도. 동시에 백성들의 부담을 덜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세종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런 고민은 이미 즉위 초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세종은 과거 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책문에 공법을 문제로 출제하기도 한다. 즉, 새 제도 공법에 좋지 못한 점을 고칠 방안을 쓰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세종에게 새로운 세제 개편은 절실했던 것이다. 경작지 확보와 과학 영농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도 필요했다. 이런 고심 속에서 세종이 구상한 것이 바로 공법이었다. 공법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척이라고 하는 정확한 자를 이용한 새로운 토지 측량 방법이고, 두 번째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예전에 3등급으로 나눴던 그 단계를 6등급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비옥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겠고요. 세 번째는 농사의 풍흉을 해마다 9등급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세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새로운 세제, 공법을 위한 세종의 구상은 치밀했다. 세종 11년 마침내 세종은 호조의 명령을 내렸다. 공법의 시행을 논의하고도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 공법을 세운다면 반드시 백성들에게 후하게 될 것이고 나란 일도 간략하게 될 것이니라. 신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여라. 세종이 가장 유의한 것은 여론이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로부터 빈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여론을 골고루 듣게 했다. 나아가 관리들이 직접 백성들을 방문하여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 여론의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첫 여론조사를 지시한 지 8개월여 호주에서 중간 보고를 올렸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찬성이 많지만 함길, 평안, 황해, 강원도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결과였다. 세종은 여론을 받아들였다. 다시 공법을 의논하게 됐다. 백성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공법의 편의 여부와 납사의 폐해를 구제하는 일 등을 백관으로 하여금 숙이토록 하라. 세종이 다시 지시를 내린 지 한 달 후 호조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공법 시행에 대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였다. 찬성 9만 8천여 명, 반대 7만 4천여 명. 찬성이 우세했으나 여전히 팽팽했다. 논란은 계속되었다. 지역별 소출 차이를 감안하여 최선의 세액을 매기는 것이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공법을 보완하는 데 6년의 세월이 더 필요했다. 마침내 1436년 공법 절목을 마련, 부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세종의 현지 답사도 있었으며 백성들의 반대 시위도 있었다. 그리고 1443년 전국적으로 공법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했다. 무려 17년의 세월이었다. 첫 구상부터 실시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세종은 공법을 위해 여론을 묻고 제도를 보완했던 것이다. 15세기 초에 이 관련되는 각 계층의 그 의견을 물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세계 역사상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 세종은 절대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할 때 그냥 급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백성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겠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그런 그 왕정을 펼치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자기가 실제 직접 경복궁에서 농사를 지어본 것이 뭐 그 가장 또 표본적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교 정치 사상 속에서도 세종과 같은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그 큰 자랑거리로 그렇게 우리가 높이 평가해서 본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법 시행으로 토지 한 결당 30두의 세금을 최하 4두로 낮출 수 있었고 백성들의 조세 부담도 현저히 가벼워졌다. 국고도 쌓여갔다. 국가 비축곡식도 최고 500만 석에 이르렀다. 이는 후대 중종 때 200만 석, 선조 때 50만 석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 과학영농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로 개혁을 단행한 세종. 이로써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는 그의 철학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조선 500년은 세종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세종은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적도 나라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신하와 백성들의 의견을 끝까지 수렴했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세종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고 마침내 밥은 백성의 하늘이라는 그의 신념도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절대 음감의 소유자 세종. 중국의 음악이 아닌 조선의 음악을 만들기로 하다. 좋은 음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세종시대 때 이루어진 그 음악적 성과라는 거는 정말 세계적이다.